총 몇 개가 왔냐면은 34개가 왔네요. 많이 적어요. 많이 안 왔어. 초반에 지금 벌써 이 공포 라디오가 5탄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했어. 근데 초반에는 막 60개? 이 정도 왔었어. 초반에 화력이 좀 많았어. 내가 막 진짜 내가 뭐라고 엄청나게 깐깐하게 이 사연을 걸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채택을 해가지고 34개 중에 10개가 채택이 됐어요. 노루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시절 제 동생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사연 적어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기로 하셔서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던 저와 제 여동생은 어쩔 수 없이 작은 시골 마을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말이 작은 시골이지 저희가 살던 곳과 비교해서 시골이었던 것이고요. 사실 학생들도 많고 살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전학에 적응하는 것이 꽤 힘들었고 시골이다 보니 텃세도 있었습니다. 저와 달리 인싸였던 제 동생은 새학기부터 친구를 잘 사귀며 전학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끔 너무 격하게 놀고 와서 그렇다며 어깨가 아프다, 자다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평소와 다른 모습도 보였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새학기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갈 무렵 동생이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골 학교다 보니까 텃세가 아무래도 좀 있겠구나 라 생각만 하고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3월 초부터인가 꿈에서 계속 귀신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이대로 보이는 학생 한 명이 교복을 입고 나타나서 괴롭힌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도 귀신을 무서워해서 그냥 듣기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만 해줬죠. 그렇게 4월 초가 됐습니다. 그날도 야자가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있는데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화장실을 가보니 동생이 초죽음이 되어서 울고 있고 어머니도 엄청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여동생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새학기 처음 등교한 학교에서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우연히 책상 아래 서랍에 센 수학 한 권이 있답니다. 센 수학이 뭐냐면요. 이 강한 수학이 아니고 수학 문제집 이름이 센이에요. 이 수학 문제집에 한 권 있었대요. 꺼내서 책을 살펴보니 집합 부분이 조금 풀려있고 거의 새 책이었답니다. 책에 이름이 써져 있기는 했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반에 없던 이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풀고 싶었던 책이라 챙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꿈자리도 안 좋았던 3월을 지나 4월 초에 그날도 야자 시간에 우연히 주었던 센 수학을 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풀고 있는데 야자 감독을 하시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책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선생님이 동생의 책을 탁 가로챘다고 합니다. 당황한 동생은 이유를 물었는데 그 선생님은 동생보다 훨씬 당황한 얼굴이었답니다. 손을 벌벌 떠시면서 책을 이쪽 저쪽 다시 살펴보는 선생님은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그저 제 동생의 책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어이가 없던 동생은 근처에 있던 친구들에게 화풀이라도 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모두들 선생님과 같은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얼굴을 하고 얼찌할 바를 몰라 하는 친구들한테 동생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과 제가 전학을 오기 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라 자세히 말하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딸이 살해당한 사건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 사건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의 교실이 우연히 제 동생이 쓰던 교실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학교에서는 그 학생의 모든 물건을 화장시키거나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신 그분의 책 한 권은 폐기가 되지 않고 동생의 책상 서랍에 있던 거였어요. 그분의 이름이 적힌 채로요. 그리고 우연히도 그 사건이 있던 시기에 그 딸의 담임교사였던 선생님은 동생의 책을 뺏어갔고 그 야자 감독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들은 동생은 그 즉시 우는 얼굴로 학교를 뛰쳐나와 집으로 온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겹친 사건일 수 있겠지만 제 근처에 일어난 무서운 얘기 중 가장 무서운 얘기 같아서 보내봅니다. 이런 사연이었어요. 있을 법하지 않아 근데? 그리고 오늘 보낸 사연 중에서 그 실화인지 주작인지는 안 밝힐게요. 오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듣는 걸로 합시다. 다음 분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코딱지님의 사연이에요. 닉네임이
자, 안녕하세요. 말코님, 저는 올해 고3인 슈벨로입니다. 저는 사람이 더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2년 전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희 부모님의 로망이었던 자연 속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간 탓에 산골짜기에 있는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어요. 통학은 항상 어머니가 차로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데려오는 걸로 어찌어찌 해결이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랑은 너무 멀어진 학교라서 아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기부를 채워야 했기에 1학기에 반장도 하고 교과부장을 여러 개 맡게 되니까 애들도 처음엔 저를 어색해하다가 결국 금방 친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반 전체가 다 친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A, B라는 친구 둘이랑 가장 친했었는데 A, B가 어느 순간 반에서 조용한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교묘하게 선생님의 눈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괴롭혔고 그 강도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애의 머리를 손으로 톡톡 치면서 꼽주는 식의 괴롭힘이 계속되었고 저는 항상 A, B를 말리고 그 조용한 친구들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고 저는 그 대상이 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묵묵히 버텼습니다. 수군거리든 말든 버티고 1학기 때 제가 챙겨준 조용한 애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반응이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A, B는 맨 뒤에 있는 사물함에 올라가서 종이 비행기 같은 걸 제 머리에 맞추고는 미안해, 잘못 날렸다 라고 하고 A, B와 친했던 남자 양아치 애들이 저에게 DM으로 한번 대줘라 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거나 제가 아파서 하루 쉬고 학교를 간 날은 제 책상과 의자를 복도의 여분 책상으로 두는 곳으로 아예 빼버려 저에게 와서 네가 다시 올 줄 모르고 빼놨네 미안 이라고 하고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사건은 제가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안에 돌아와 보니 몇몇 아이들은 킥킥킥거리고 모두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는 척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몸을 숙이니 책상에 뭔가 쓰여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익명의 누군가의 편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욕이었는데요. 한 구절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슬픈 말인데 이거 너네 엄마랑 같이 교통사고 나 죽어 라고 써 있었대요. 저랑 엄마는 항상 버스 타고 통학하는 A, B가 힘들까봐 저희 집 가는 길이 아니어도 항상 저희 차를 태워줬습니다. 익명의 편지라고 하지만 당연히 A, B가 썼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손을 벌벌 떠면서 그걸 지웠고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 그냥 사진으로 찍어둘 거 그랬네요. 다행히도 저는 고2 때 너무 착한 친구들을 만났지만 저는 학교에서 계속 A, B를 마주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저를 너무 괴롭혀서 결국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한 뒤 자퇴하고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순간에 친구에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 전 아직도 소름이 돋고 무서워요. 현재 저는 잘 치료받고 검정고시랑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썰은 100% 실화입니다. 여러분 다들 사람 조심하라는 거네요. 이거는 주작이라고 해도 되겠다. 사연자분 죄송한데 이거는 주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주작이었으면 좋겠고 주작이 아니어도 제 방송 보면서 힘내면 됩니다. 자, 다음 분. 이것도 약간 사람에 관련된 거네요. 사람에 관련된 게 되게 많네요. 런던 베일글님 사연입니다. 재작년 일입니다. 저는 지독한 스토킹 피해에 시달렸어요. 누가 밤중에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길래 조금 빨리 걷기 시작했더니 발걸음을 빠르게 할수록 더 빠르게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샌가 전 달리고 있었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공동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도망쳤다는 안도감과 집 주소를 들켜버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들었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불도 한 번 안 켜고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 이후부터 밤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은 저는 여보세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은커녕 숨소리도 하나 안 들리고 조금 후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외출 빈도도 줄이고 나간다고 해도 거의 낮에만 나가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밤에는 계속 발신자 표시 제한이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어요. 사람도 못 만나고 밥도 안 들어가고 잠도 깊게 못 자고 계속 깼습니다.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이 미친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전화 벨소리로 제 집을 특정할까봐 항상 집에서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어요. 그러다 복도에 발소리만 들려도 긴장하고 숨죽이고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우리 집 근처에 왔으니 보자고 해서 오랜만에 밤중에 외출하게 되었어요. 제 부탁으로 친구가 집 앞까지 왔고 저희는 제 차를 통해서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실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은 친구도 있겠다. 술 먹고 스트레스라도 풀어야지 생각했어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조금 진지한 분위기에서 친구에게 그동안 당했던 스토킹과 전화 얘기를 했습니다. 식기가 들어가서인지 조금 흥분한 상태로 분노하면서 울분이 터뜨렸어요. 그러다 친구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더 취하기 전에 그만 먹고 대리 불러줄 테니까 들어가라 했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 더 먹고 싶었지만 친구도 저도 그나마 정신이 온전할 때 집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차 앞에서 친구가 대리를 부르고 같이 기다려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기사가 와서 친구와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 그 미친 사람이 집 근처에 있지 않을지 또 전화를 걸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를 타고 출발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그 전화를 2번 정도 거절했어요. 바로 다음 3번째 전화가 올 땐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전화로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밖에도 편히 못 나가고 집에서도 벌벌 떨고 화딱지가 나서 이대로 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술 기운이 들어가서인지 왠지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어차피 말 한마디도 못하는 등신인데 시원하게 쌍욕이나 할래? 라고 생각하고 심호흡 크게 한 번 한 뒤 울리는 핸드폰의 수신 버튼을 침착하게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고 입을 때려는 그 순간 전화 너머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까 대리 부르신 분 아닌가요? 저 대리 기사인데요. 자리에 없으셔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어디 계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탄 차는 대리를 대리했대. 개 싫어. 대리를 대리했단 말 왜 이렇게 짜증나지? 자, 다음 사연 하늘님의 사연입니다. 이름 이쁘다. 하늘님, 안녕하세요 말코님. 올해 따끈따끈 새내기가 된 20살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포썰, 공포영화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제 채널을 발견해서 기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냈다고 해요. 이 일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기 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느라 엄마는 주로 저녁 9시에 왔고 아빠는 주말에만 볼 수 있었어요. 어린 저를 혼자 저녁까지 둘 수 없었기에 엄마는 사촌 언니를 자주 집에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엄마가 늦는 평일 저녁 언니와 밥을 먹고 인터넷 방송을 보며 놀고 있었어요. 그날은 엄마가 회식으로 늦게 올 것 같다면서 먼저 자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11시가 넘고 12시가 넘어 새벽이 되어도 엄마가 오지 않아 새벽까지 언니랑 나랑 둘만 있다는 사실이 무서워져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은 금방 가 라고 말했지만 새벽 3시가 돼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저는 새벽까지 깨어있는 우리를 보면은 엄마가 깜짝 놀라겠지? 라고 놀릴 생각을 하면서 3시까지 꾸역꾸역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 11층에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언니와 저는 재빨리 거실 바닥에 깔린 이불에 누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빠르게 비밀번호를 치다가 틀리고 다시 엄청 빠르게 치고 문이 열렸어요. 그때 엄마가 빠르게 저희에게 다가와서 혹시 누가 왔니? 엘리베이터 소리나 발소리 듣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언니와 저에게 몰아붙이듯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들어온 게 맞아요? 언니와 저는 그런 거 못 들었다고 우리는 엄마 오는 소리를 듣고 자는 척 했는데 그 전에 소리가 났으면 알았을 거야. 왜 그래? 라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는 다행이다라면서 자신이 놀랬던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나 다급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새벽 3시가 막 넘어가던 시간에 엄마가 집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남성이 걸어와 엄마 옆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웃이라 생각해서 인사를 하고자 돌아봤는데 그 사람은 오토바이 헬멧을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고 신문지를 길게 돌돌 말아 한 손에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신문 배달을 하는가? 라 생각했지만 그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베가 도착해서 그 사람이 먼저 탔는데 엄마는 너무 깨름칙해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탈 생각에 타지 않고 딴짓을 했어요. 그 사람은 문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서 있고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그때 11층 문이 닫힙니다. 란 소리와 함께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11층 아까 이분 집이었죠? 11층을 누른 거예요, 이 남성이. 엄마는 놀란 마음에 바로 엘베를 잡았는데 실은 저희 집 11층에 사는 이웃집은 나이 드신 부부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엄마 엘베가 도착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다 했습니다. 어쨌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저희 아파트 단지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려고 나왔는데 아파트 아줌마들끼리 13층 거기 사는 애가 밀었다고 해. 에이, 뭔 그런 말을 해. 지 혼자 떨어졌겠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싶어서 옆에서 구경을 했어요. 구급차와 경찰차가 함께 왔고 아파트 화단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이 떨어졌다고? 라는 생각에 호기심과 공포심을 안고 다시 집에 올라가 그 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하얀 천이 깔려 있는데 그 천 사이로 팔의 관절이 반대로 꺾이고 다리가 앞으로 꺾인 사람의 시신이 바로 제 눈 밑으로 보였습니다. 그 시신은요, 13층에 사시는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저는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 수 없겠지만 이날 엄마가 보았던 헬멧 쓴 남자와 그 할머니의 죽음은 무엇이 연관이 있는 걸까? 그렇다면 엄마가 같은 엘베를 탔었더라면 이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왜 하필 11층에서 멈췄던 건지, 그는 어디로 사라졌던 건지, 엄마가 집에 달려왔을 때 그 남자는 계단 위에 있었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그쵸, 13층에서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다 인간에 대한 얘기네요. 근데 인간이 제일 무섭긴 하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내가 사연을 꼽는 거다 보니까 내가 귀신 이야기보다 인간 얘기를 더 무서워하는 게 있어서 이게 나의 취향이 자꾸 들어갔네요. 다음 또 읽어볼게요. 이거는 무비스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7년도에 겪었던 일입니다.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했던 저는 보고 싶었던 영화가 개봉을 해서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영화관을 향했어요. 정은지 씨가 주연이었던 공포영화였고 그거죠? 4.8MHz인가? 어쩌고 메가헤르츠 그 웹툰 원작인 그거 있어. 그거 영화인가봐. 일단 이 영화인가봐. 이걸 보러 갔나봐. 0.0MHz인가? 4.8은 왜 나온 거지? 아무튼 이거를 예매를 했고요. 제가 예매를 하자 주인 아저씨께서 지금 혼자 예매했는데 괜찮냐?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참고로 CGV 메가박스 같은 영화관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동네 영화관이라서 평일에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평소에 무서운 걸 좋아하던 터라서 속으로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예매를 했고 그렇게 저만을 위한 영화 상영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고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 제 뒤쪽에 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앉은 뒤부터 계속 부스럭부스럭대며 영화 보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혼자 조용히 보던 걸 방해받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졌지만 최대한 무시하며 영화에 다시 집중을 했고 뒤에 있던 사람도 얼마 안 가 부스럭거리는 걸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영화가 재미없었나 보다 생각하며 이제 방해꾼도 없겠다 영화를 마저 즐겼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을 나서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혼자 영화 보는 게 안 무서웠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한 분 더 들어와서 무섭지는 않다 라고 하니 주인 아저씨는 영화 예매한 게 너 혼잔데 누가 들어가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인 아저씨께 어떤 사람이 중간에 들어와서 영화 보다 금방 나갔다 라 설명을 드리자 아저씨는 확인을 해보겠다라며 조심히 가라고 인사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영화 예매 안 하고 몰래 영화 보러 온 사람인가? 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다시 영화관에 갔어요. 저를 본 주인 아저씨는 저에게 대뜸 혹시 그 뒤로 이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까 그날 제가 이분이 정은지 나오는 영화 보러 간 날 있죠? 그때 마감 청소를 하는데
좌석 등받이에 침 같은 게 묻어있어서 닦으려고 봤더니 그게 침이 아니고 정액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말이 생각나서 CCTV를 돌려보니 영화가 시작하고 주인 아저씨가 내려가자 누군가 위쪽 계단에서 내려와 상영관에 들어갔다가 30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게 찍혔다는 겁니다. 건물 3층이 매표소이고 4층이 상영관, 그리고 그 위가 옥상인데 4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네요. 그 후 경찰에 신고는 하셨는데 혹시 그 사람이 저한테 해코지를 했을까 걱정해서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깨름직해서 친구에게 다른 거 하러 가자 라고 말하고 영화관을 나왔고 그 뒤로는 그 영화관을 잘 안 가게 됐습니다. 요런 사연입니다. 이유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짧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배달통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소름 돋는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대략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날이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 9시, 10시쯤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해서 같이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려면은 큰 길에서 큰 골목으로 들어서야 됐고 큰 골목길 끄트머리는 빌라 앞에 주인이 잃은 지 오래된 배달통이 달려있는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몇 년은 걷더니 그 자리에 먼지가 뿌옇게 쌓인 채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자리에 있는 오토바이를 무심코 보는데 배달통이 어느 하얀 피부에 까맣고 긴 생머리를 가진 여성의 머리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흠칫하고 다시 보니까 정상적인 오토바이로 보였고 잘못 봤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왜 그래? 라고 물어봐서 저는 잘못 봤겠거니 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뭘 좀 잘못 봤어. 라고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머리통? 이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후회되네요. 왜 머리통을 대답했는지 물어볼 걸 그랬어요. 너도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의 머리를 봤냐고. 드디어 귀신 얘기가. 이게 둘이 동시에 본 건지 대화를 이어가지. 아쉽다. 그냥 다른 화제로 넘어갔나봐. 근데 어떻게 이게 사람이 전신이 보이는 게 아니고 머리통만 보인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 나는 그 신체 일부가 헛것으로 보이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전신이 보이면 오히려 헐 이렇게 되는 건데 신체 일부만 보이면은 내가 미친 건가 싶은 느낌이 나가지고 보일러 잠깐만 틀게요. 집이 왜 이렇게 춥니? 귀신이 왔나봐. 깨울 귀신이 왔나방. 귀신 얘기하면 귀신 온다는 말 유명한 말 있죠? 내 콧물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귀신이 너무 콧물이 나. 여름에는 반려귀신 하나 괜찮을 것 같아. 쌀쌀하게 반려귀신 하나 있으면 좋겠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알밥 킬러님, 알밥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겪은 소름 돋는 일화입니다. 때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공부방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학원이 아닌 공부방이라서 공부방은 저희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5층에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면서 공부방 공동현관을 열었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동현관 쪽에서 한 할아버지가 오시는 걸 발견했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잡아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타시고 저는 선행을 했다는 생각에 약간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문을 닫고 5층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엘베를 같이 탄 그 할아버지한테 시선이 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언뜻 할아버지의 외관을 봤을 때 좀 무례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께서 이빨도 좀 등섬등섬 빠지셨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전부 누덕누덕해 보이셔서 조금 섬뜩했습니다. 5층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공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공부방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현관문을 그냥 열어주셨는데요. 저는 들어가서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은 뒤 현관문에서 보이는 위치에 연필을 깎고 있었습니다. 연필 깎기를 항상 그쪽에 두셨거든요. 연필을 아무 생각 없이 깎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저는 현관문 쪽을 순간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닌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제가 엘베를 잡아드린 그 할아버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조금 열고 고개를 내미더니
주위를 잠깐 둘러보다가 연필을 깎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저한테 손짓을 하셨습니다. 학생! 학생! 하고 부르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과 방에 있던 3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동시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은 저한테 고정을 하시고 계속 저를 부르시면서 학생, 핸드폰 좀 빌려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와 같은 엘베를 타고 있었을 때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어서 딱히 다른 변명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냥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죠. 웹툰을 보고 있었으니까 핸드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자 선생님이 누구신데 들어오세요? 라고 하시며 할아버지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내가 치매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핸드폰 좀 빌려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선생님이 자신에게 말을 하라면서 선생님 폰을 빌려줬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선생님 폰을 받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1분도 지나지 않아 빠르게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내려오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꼼짝 않고 서 있었고 할아버지가 폰을 다시 돌려주시면서 핸드폰을 찾았어 라 말씀하시더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냥. 하지만 이상했던 게 위층에서 현관문이 열린 소리도 안 들리고 핸드폰을 찾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고 있고 객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는지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서 저는 그냥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너무 놀랬거든요. 그냥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뿐인 할아버지라도 할아버지의 외관 때문인지 너무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괜히 제가 층을 누른 다음 그 다음 층을 누른 것 같고 남의 집 현관문을 벌컥 여는 것도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소름 끼치게 되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이런 사연인데 내가 이거 읽으면 상상을 했거든요. 이분이 치매인지 뭔지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층으로 올라갔다 했잖아 할아버지가. 그때 아무 소리도 안 났다 했잖아. 그거 올라오고 그냥 거기 가만히 서 있다 내려오면 그거 상상하니까 좀 무서웠어. 이러고 가만히 몇 초 있다가 그냥 이러고 내려오신 거잖아. 그게 좀 상상을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뭔가 이제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그냥 거기 위에 서 있고 오신 거잖아요. 이 할아버지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좀 무서운 일이긴 하네요. 자, 다음 익명의 사연이네요. 이것도 사람이 무섭다라는 썰이네요. 이게 재밌긴 해요. 제가 겪은 사람의 악에 대해 적어보려고 해요. 악 있죠? 악마할 때 악. 첫 번째 이야기예요. 3개가 적혀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일이라고 합니다. 저 한자 맞아요 저거. 자, 첫 번째 고등학교 때 당시 저는 가정 환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를 지원을 하고 고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흔히 놀토가 존재하던 때라서 2주에 한 번만 집으로 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라서 특히 두발 교정, 소지품 검사가 엄격했기에 기숙사에서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창 노는 게 좋을 학생들은 공기계를 반납하고 실사용하는 핸드폰은 화장실 천장이나 매트리스를 갈라서 그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감 선생님, 학생 주임쌤께서는 어떻게든 핸드폰을 찾아서 압수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3월, 금속 탐지기까지 도입해서 찾아냈습니다. 광기 어린 소지품 검사를 하시는 쌤들한테 잔뜩 질렸지만 더 경악할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규정도 엄격했지만 교육적인 면모를 중시한다면서 새벽 5시마다 1시간씩 아침 조회 및 운동을 했고 각 학년 반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 체크도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덧붙이자면은 남학생 비율에 비해서 여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기에 몇 안 되는 저 포함 다른 학생들이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쓰던 기숙사는 한 방에 2층 침대가 3개가 있었고 6명에서 생활했습니다. 2층 침대 3개니까. 저는 2층을 썼어요. 하루는 생리통 그리고 몸살 감기로 인해서 사감쌤의 허락을 구하고 아침 조회를 빠진 날이었어요.
룸메들이 걱정하며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누워있는 상태여 이분은 2층에. 곧이어 사물함을 여는 소리도 이어지더라고요. 룸메가 옷을 더 걸치려고 왔나? 라고 누워있었는데 자신의 사물함뿐만 아니고 다른 룸메들의 사물함까지 차례로 열어젖히는 거였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간혹 한 명이 대표로 다른 룸메들 물건까지 챙기는 일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던 순간 누군가 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어요. 이내 하고 뱉었는데 여학생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거칠어서 소름 끼쳤습니다. 사감 선생님은 여자셨고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기숙사의 여자라고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르는지 알 수가 없었고 안쪽부터 사물함 문을 하나씩 닫으면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대기로 툭툭 치는 소리 같았는데 이내 삐 하는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단 3개만 구비가 되어 있는 금속 탐지기 소리였어요. 당시 소설이나 다운받아온 영화를 보기 위해 몰래 사용하던 아이리버 전자사전이 발각된 것 같았고 전자제품을 찾기 위해 옷장을 마구 헤집는 소리. 그 이후에 또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킁킁거리더니 기숙사에 들어온 누군가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 기기를 소지하고 계셨던 분들은 교장쌤, 학생 주인 선생님, 남학생 기숙사 사감쌤 이 3분 중에 한 명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기숙사 방문, 중문을 거쳐 현관문에 달린 종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2층 침대에 내려올 수 있었고 차례로 사물함을 열었다가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물함 정리 방식이야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 2번째 칸에 속옷과 양말, 위생용품이 있었는데요. 제 사물함을 포함한 2명의 사물함에서 어질러진 팬티를 봤습니다. 개어놓았다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쑤셔넣은 듯한 모양새였기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기숙사생들이 아침 조회를 간 사이 소지품 검사를 하기 위해 몰래 들어온 사람의 소행이 분명했어요. 범인을 특정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3분 중 2분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꽤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출퇴근하셨거든요. 학교에서 숙식을 하시는 단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거친 숨소리는 여학생들의 속옷 냄새를 맡는 행위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자마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어서 두 번째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현재보다 아주 미약했어요. 이럴 때 있었어. 맞아. 특히 학교 자체가 읍내에 있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출도 힘들었고 매점도 없었으며 간식 또한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2차 성징이 일어나는 학생들이 하루하루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는 학교 생활이었어요. 그렇기에 가장 재밌는 놀이처럼 학생 하나가 타겟이 되어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가장 재밌었던 놀이가 학생 하나가 타겟이 되는 거였대. 신체적 폭력은 다행인 수준으로 기절놀이 아시죠? 이렇게 뒤에서 누가 조르면은 기절되는 거. 그런 거나 이걸 하다가 의식을 잃으면은 몇 명이 달려들어서 고환을 걷어차거나 밟았으며 일체화된 급식실 의자를 넘겨서 그대로 미끄러지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교내 활동 중에 각 반별로 팀을 나눠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 타겟인 친구는 함께 조언을 하던 이들이 만들기를 하는 연장을 휘둘러서 깁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심했던 것은 교실마다 뒷창문, 기둥, 앞창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밖으로는 창틀 샤시로 인해서 간신히 앞 발끝을 발을 디딜 수 있는 난간의 구조가 있었는데 이런 거 알죠? 약간 영화 같은 데서 창문이랑 창문 사이 넘어갈 때 그 조그만 난간 거기 밖에 있는 거 그곳을 뒷창문으로 나가서 앞창문으로 다시 온다면은 괴롭힘을 멈추겠다 라는 말로 꼬시더니 망설이던 그 아이는 결국 2층 높이의 창문으로 내몰았습니다. 덜덜 떨면서 겨우 한 발짝씩 움직이던 그 아이는 앞창문에 겨우 왼손을 붙잡은 직후 떨어졌습니다. 너무 높은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뼈나 머리가 다치지 않았는데 얼굴 쪽으로 넘어져서 눈썹 위 정수리 가운데가 찢어지고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피를 흘리면서 홀로 일어났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뛰어내려가 도움을 주었지만 주동자 무리
아이들은 하란다고 진짜 하네 병신 크크 하며 사라졌고 사과는 없었어요. 이렇게 이런 사건 이후로 타겟이었던 친구의 생활은 그다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저 객기라는 조롱거리의 별명만 늘었을 뿐이었어요. 학교가 특성화고라서 분기별로 자격증을 딱 써야 했기에 석식 이후로 3시간은 실습동으로 모두 옮겨가 실습을 했고 실습동에서 바로 기숙사로 귀가했기에 다시 교실에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타겟 친구는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해서 학교에 잘 보이지 않았고 통원 치료가 종료된 얼마 뒤 교실이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이 A라는 친구는 그 타겟 친구 괴롭힘의 주동자래요. 이 A의 책상에 부러진 연초와 그을린 보조 배터리를 올려두었고 옆쪽에는 보조 배터리 충전기가 박살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곧바로 학생 주인쌤에게 알려졌고 특성화고였기 때문에 1개월 주기로 니코틴 검사를 했지만 열흘 만에 재검사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A 포함 주동자였던 애들은 여유로웠습니다만 자신의 책상 서랍을 뒤지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작은 약병에 비흡연자인 친구들의 소변을 받아놨다가 그걸로 재검사를 받아왔었는데 그 동아줄 같은 소변들이 모조리 사라져 있었대요. 이미 벌점이 높았던 주동자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사라진 소변통의 행동은 금방 찾게 되었습니다. 교복과 함께 입는 구두 안에서요. 약병째로 들어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신발 안쪽 외관 할 거 없이 찌린내 수준이 아닌 뭔가 시큼한 게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그 소변을 신발에 뿌리고 신발장에도 뿌려서 나무로 된 신발장에 스며들어 냄새가 오래갔습니다. 한창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2012년이었고 저희는 중간고사 자격증, 기말고사 자격증 이런 식의 패턴이라서 학업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고 성적 순으로 졸업 후 갈 수 있는 회사가 달라지다 보니 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2012년 중간고사와 이후 있었던 자격증 시험 기간에 벌어진 일도 있었어요. 누가 교과서이고 족보이고 다 찢어놨어요. 교과서는 당시 시험 범위만 찍고 족보는 파쇄기에 넣고 간 것처럼 난도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 미쳤구나 보다는 섬뜩했습니다. 이 교과서나 족보가 아니면은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살벌했어요. 이 일은 불특정 다수에게 벌어졌습니다. 이전 일에는 다들 타겟 친구 괴 아니냐? 라고 의심을 했지만 여학생들의 다이어리라던가 공책에 팬픽을 쓰던 제 공책까지도 다 칼로 난도질이 되어 있었거든요. 팬픽에 진심이었던 저는 CCTV를 요구했지만 그거는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열은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학교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들이 번지는 걸 원하지 않는 어른들로 인해서 수고로움과 억울함은 저희의 몫이었어요. 근데 범인은 격주마다 본가로 돌아가는 날 학교 뒤 소각장에서 저와 저의 다른 룸메에게 들켰습니다. 소각장이라고 하기에는 작고 큰 통을 불에 피우는 그런 곳에서 그 타겟 친구가 찢긴 종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타겟이 된 이후로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아이가 정말 즐겁다는 표정으로요. 이 일은 타겟 친구의 행동을 악으로 보여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 그럼 이번에는 대학생 때 일을 잠시 풀어보려고 합니다. 2014년은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곧바로 대학 입학은 하지 않고 1년 동안 쉬면서 방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모교에 입학을 했고 그곳에서 한 학번 위에 선배와 연애를 했습니다. 본가가 타 지역이고 학교는 지방에 있는 재활학과에 합격해 자취를 했고 자연스럽게 동거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자고 가다가 일주일, 보름, 한 달 점점 늘어나더니 정말 어느덧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문제가 없습니다. 20대 커플이 만나고 헤어지고 같이 살아보고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고 1년 후부터 조금씩 잘못되어 가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감정적인 성격에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벌레 같은 년아 진짜 같이 다니기 쪽팔린다 라는 등 폭언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이별을 고하려고 했으나 학교 생활 내내 이 사람이랑 함께 했다 보니 막상 연락할 동기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점점 고립되었으나 헤어날 방법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하루는 마감 타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검은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재밌는 놀이 할까? 라고 기묘하게 웃더니 접이식 칼을 아우터 소모에서 꺼내는 거였어요. 실제로 저에게 휘두르기도 했고요. 근데 부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제 이름으로 계약된 자취방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들었을 거라 생각한 시간쯤에 갔더니 현관 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길로 다시 도망쳐 나와서 24시간 국밥집 앞에서 마냥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안전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동이 트고서야 교내 샤워실에서 겨우 씻고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칼을 휘둘렀던 그 남자가 와 있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자고 온갖 사랑꾼인 척을 했어요. 그리고 손이 차갑다면서 깍지를 끼고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무언가 걸리기에 어루만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는 5만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야 했습니다. 그 감촉은 전날 나에게 재밌는 놀이를 하자며 휘두른 접이식 칼의 감촉이었거든요. 혹시 이 글을 본 누군가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신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후에 사연이 채택되고 흥미로웠다면 또 적어본다고 하셨습니다. 신고는 다 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연이었어요. 이게 다 한 분의 사연입니다. 주작이어야 돼? 주작이어야 돼. 인간 관련된 건 주작이면 좋겠다. 제발. 금오기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슈말코님과 동갑인 슈순이에요. 그렇게 무섭지 않은 간단한 사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저희 집은 꽤 오랜 기간 여러 일이 상당히 안 풀리는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일이 풀리지 않자 어머니는 여러 종교에 기대기 시작했어요. 교회, 성당, 심지어는 사이비까지 다녀보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타고난 성향 자체가 그런 것에 푹 빠지는 타입은 아니신지라 사이비 괴담 같은 일은 없었어요. 애초에 엄마가 그런 곳에 다녔다는 것도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알았으니까요. 아마 어머니가 여러 종교를 찍먹하듯이 다녔던 거는 아픔을 공유할 곳과 마음의 위안이 필요해서라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용화당하는 무당들도 꽤 찾아다녔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배경 설명이고 제가 겪은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오컬트, 미스테리, 무서운 이야기 등에 푹 빠져 살던 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집에 귀신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믿거나 말거나라는 말투였기 때문에 자기 전에 가볍게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요, 이전에 제 방송에 한번 제가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신이 사는 집의 구조를 아주 자세하게 떠올리고 그곳을 천천히 탐방해봐라. 무언가 보이거나 느껴지는 곳에 귀신이 있는 거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인지라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그 글이 시키는 대로 집안의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신발장에는 제가 서 있었고 옆에는 거울이 있고 신발을 벗고 들어서면은 오른쪽에는 부엌, 왼쪽에는 거실이. 저는 거실을 돌아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의 구조는 이런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분이 서 있던 곳이 여기. 이런 구조였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 여기 있죠? 마우스 요거. 여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다만 그 자세나 생김새가 상당히 기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으로 누워 계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옆으로 누울 때는 손으로 머리를 받치던지 그런 자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편한 포즈가 아니었어요.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을 90도로 돌린 듯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베란다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였대요. 요렇게. 그리고 또 눈이 캐릭터 마냥 아주 크고 동그랗고 동공이 작았어요. 이 상태. 소위 말하는 사백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일부러 그은 것처럼 선명하게 자글자글했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몸이 굳자 그 할아버지도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이거나 동공을 옮기지 않았지만 제가 눈이 마주쳤다고 확신을 하는 거는 할아버지가 마치 제가 당신을 봐서 놀란 듯이 상체를 살짝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체를 드는 것도 누가 위에서 할아버지 목에 달린 줄을 당긴 것 마냥 차렷 자세에서 그대로 상체만 부자연스럽게 쓱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묘사는 길었지만 정말 짧은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그 꿈인지 상상인지 모를 것에서 깨어났어요. 그러고는
별일 다 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깨어있을 때 무서운 걸 하도 보다 보니까 꿈에서 그게 반영이 된 거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 제가 그것을 잊고 살 때쯤 우연히 밤늦게까지 깨어있던 저와 어머니는 거실에서 각자 할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어머니는 할머니와 통화 중이셨는데 그 내용은 대충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가족이 모두 외출한 사이 무당을 통해 집에서 작은 굿을 했다는 내용 같았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지라 흘려듣고 있었던 그때 그 굿의 목적이 어떤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기 위함이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당이 말하기로는 우리 집에 어떤 할아버지 귀신이 계신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우연히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뿐인 것뿐이다. 나쁜 분은 아니지만 산 사람이랑 죽은 사람이 함께 있어서 좋을 게 없다. 그러니 그분을 보내드리는 위령 내지 제사를 지내드리자 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바로 뒤편에 산이 있고 이 아파트는 실제로 산을 깎아 만든 꽤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와중에 미처 이전되지 못한 무덤 같은 게 있을 거라 예상이 돼요. 단순 제 상상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무당이 말했던 것이 들어맞자 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를 마친 어머니께 이를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도 소름 돋는다 라고 말하고 할머니께서도 소름 돋는다 했습니다. 이후에 어머니는 딸이 그 할아버지를 봤다는 내용을 보살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보살 선생님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잘 보내드렸으니 괜찮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고 간단한 사연입니다. 이거는 제 친구의 일인데요. 자취를 하던 제 친구는 대학교 졸업학년에 집주인이랑 거나하게 싸우고 결국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나쁘지 않은 자취방을 생각보다 금방 구할 수 있었어요. 이사를 한 날엔 일을 도와주신 아버지와 함께 방을 잤고 이후에는 개강 전 여러 약속이 잡혀있던지라 며칠 동안 자취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강 첫날이자 자취방에서 처음 혼자 잠에 든 날 친구는 가위에 눌렸어요. 친구는 가위에 눌린 거는 그때가 평생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가위에 상당히 자주 눌렸는데 그때 친구들에게 풀었던 가위 썰 내용과 똑같이 가위가 시작되어서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좀 신기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말하기로는 일단 보일러가 돌아가는 듯한 기묘한 윙 소리가 들리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천장이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몸도 삽시간에 무거워지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신기한 거는 천장이 보이던 시점이 어느 순간 방에 CCTV가 달린 것 마냥 천장 부근에 3인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의 대각선 구석에 뭔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친구는 1.5룸에 살고 있어서 방 안에서는 친구와 가장 멀리 있는 위치라고 하네요. 그것은 검은색이고 연기인지 그 부분만 까맣게 색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물체처럼 보였지만 친구는 그것이 대충 사람 모양이고 본인을 쳐다보고 있고 아마 가위도 저 자식 때문에 눌렸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욕이라도 실컷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가위를 깨기 위해 몸을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가위는 생각보다 얼마 안 가 몸이 움직이는 동시에 풀렸다라고 합니다. 깨자마자 대각선 구석을 바라보니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불을 켜고 그곳을 엄청나게 꼬라보다가 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잠에 들었고 그날은 더 이상 가위에 안 눌렸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이 썰을 풀면서 귀신이 아마 내 눈빛에 쫀 것 같다느니 뭐니 우스갯소리를 했고 저도 그냥 친구가 이삿일을 마치자마자 외박을 여러 번 해서 피로가 쌓인 것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그 귀신은 그 다음날에도 친구를 찾아와 가위에 눌리게 했습니다. 신기한 거는 한 번 가위에서 깨고 나면은 다시 자도 가위에 눌리지 않는 거였어요. 친구는 아예 못살게 구는 귀신은 들어봤어도 적당히 놀리는 이딴 귀신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까맣게만 보여서 사람 형태라는 것 정도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던 귀신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진다는 거였습니다. 몸은 원래처럼 흐릿한데 얼굴 부분만 하얘지면서 저기 얼굴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흐릿하게 얼굴에 윤곽이 보이는 것이지 정확한 생김새가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딱히 이런 분야를 잘 아는 건 아닌데 귀신의 형태가 선명해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징조는 아니었어요. 귀신은 결국 보는 사람의 심리 상태 등에도 영향을 받는데 그 얼굴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친구에게 끼치는 영향이 점점 커진다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이유를 들면서 친구에게 얼굴이 보인다는 것은 꺼림칙하니 주위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해결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했고 친구도 확실히 얼굴이 분명히 보이게 되는 날은 재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의 부모님은 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 복숭아 나뭇가지라도 구해봐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복숭아 나뭇가지를 쿠팡에서도 팔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제가 이걸 말씀드리니 친구의 부모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친구 자취방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도착한다고 하니 그전에는 친구 집에서라도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학을 하는데 본가가 학교에서 편도 2시간이기 때문에 친구는 제 집에선 절대 못 잔다고 했어요. 또 자취방 근처에서 술 약속이 있었기에 같이 마시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외박을 하겠다고 저는 그 친구랑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술을 꽤 마신 친구는 귀소 본능으로 본인의 자취방으로 들어가서 잠에 들었고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똑같이 기묘한 보일러 소리랑 시점 전환으로 그것을 보게 됐는데 짜증나게도 이번에는 그것의 이목구비가 어렴풋이 보였던 겁니다. 검은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조금은 흐릿했지만 눈, 코, 입의 생김새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정도였다고 했어요. 표정은 전체적으로 놀란 표정 같았었는데 그 이유는 눈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로 그것의 눈은 그린 듯이 아주 크고 동그랗고 동공도 매우 작았다. 그걸 알아채는 순간 친구는 가위에서 깨어났고 또 불을 켜고 그것을 봤지만 깨끗했습니다. 또 그 구석을 째려다보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가위에 눌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인지라 친구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항상 한 번만 눌리고 흐릿한 형태로 구석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던지라 솔직히 만만하게 보고 있었는데 평소랑 다른 상황이 발생했으니까요. 두 번째 가위는 처음부터 3인칭으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아주 살짝 꿈틀거리는 모션 같은 게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약간씩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가는 것 같았다고.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진 친구는 또 필사적으로 가위에서 깨기 위해 노력했고 생각보다 가위가 쉽게 풀리자 불을 켜고 욕으로 샤우팅을 날리고 겉옷만 챙겨 근처 편의점이랑 PC방에서 밤을 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 내용을 막 학기에 주 5일 등교하는 저의 등교 시간에 맞추어서 아침부터 전화로 썰을 풀고 네 말대로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게 큰 것 같다. 덧붙여서 복숭아 나뭇가지가 오늘 도착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오후 친구네 집에 가보니 복숭아 나뭇가지가 이미 도착해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일단 친구에게 혹시 네 등에 조상신이 계시다거나 너를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거나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 라는 말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가 그런 걸 종종 보러 다니시지만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한 저는 복숭아 나뭇가지로 친구를 준내게 팼습니다. 안 좋은 기운이나 귀신을 쫓는 행위예요. 혹시 몰라서 친구 자취방 가구 전체를 복숭아 나무로 두드리고 가구에 두드리는 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친구가 자는 침대와 그것이 서 있었다는 구석을 중심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베개맡에 가지를 하나 두고 자라 했습니다. 친구는 이 가지를 그것이 서 있던 구석에 두면 좋지 않겠냐? 라 했지만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피해서 친구와 더 가까이 올 것 같아서 그냥 침대에 두라고 했어요. 혹시 몰라서 저 또한 복숭아 나뭇가지로 제 몸을 두드리고 저는 알바를 하러 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친구는 가위에 일절 안 눌렸습니다. 정말 신묘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1번 사연을 떠올리게 된 거는 그 친구랑 본 것이랑 제가 본 할아버지랑 얼굴이 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뇌를 비운 상태로 등교 중에 친구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귀신의 눈이 크고 동공이 작구나 라고 곧바로 생각했으며 무의식 중에 그 눈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의로운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서 가위 자주 눌리시는 분 있어요? 이런 귀신 나오게? 나는 가위에 눌렸는데 귀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쿠팡에 복숭아 나뭇가지 검색해는 진짜 있어요? 나도 좀 보자. 오! 대박. 돌복숭아 나뭇가지.
나무 검도 있어요, 검. 귀신 쫓는 복숭아. 염주도 있어, 염주. 진짜 그 무당분들 들고 다니는 그 오색천에 붙어있는 복숭아도 있어. 좋은 건 좀 비싸네요. 후기도 있네? 이거 멋있다. 도목검, 풍수검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이거 공포 라디오 보내주신 건 여기까지 읽고요.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공포 라디오 할 때마다 느낀 거는 인간이 제일 무섭다요. 맨날 인간이 무서운 게 제일 많았어. 인간이 제일 무섭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 다음에 또 공포 라디오 있으면 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유튜브에 실시간 라디오 사연이 왔는데요. 저가요, 교수님 연구원이라서 주말에도 학교 건물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서요. 공무원 준비할 게 있어서 지금 연구실에서 혼자 작업 중인데요. 계속 위층에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문이 다 잠겨 있어서 못 들어오는데요. 올라가 볼까요? 어떻게 올라가 봐라. 이거 실시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내가 조정하는 게임 같네요. 님, 근데 이거 하나 들고 가요. 연장. 님 같은 교수님 연구원 아닐까요? 라고 하네. 근데 그럴 것 같아. 다른 연구원 아닐까? 그래도 연장 챙기고 가세요. 혹시나. 제가 학교에만 몇 년을 다녀서 누가 일을 하는지 다 아는데 있을 리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궁금한 게 사람 혼자의 목소리예요?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목소리예요? 아니면은 근데 이거 진짜 악인이 있는 거면 어떻게? 괴인이 있었던 거면은? 괴인들이? 문이 잠겨 있어서 등록증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내가 감히 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그치? 핸드폰 무음으로 바꾸래. 맞아. 진동도 말고 무음으로 바꿔요, 핸드폰. 메일로 지금 복도 사진 보내드려 볼게요. 나 그건 안 부탁했는데. 그래요. 복도 사진을 갑자기 제 메일로 보낸다고. 그래요. 좋아요. 미리 보기 되는 걸로 보내주세요. 압축파 이런 걸로 하면 안 봅니다. 갑자기 실시간으로 사연이. 이거 진짜 스레딕 같다. 그치? 스레딕도 원래 실시간이거든.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아직 과거에 있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긴 게 유튜브에 두 가지의 시간대가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과거의 인물도 있고요. 현재 인물이 있어. 저거 봐. 이 봐봐. 심슨이라는 사람 봐봐요. 둘리프사. 이 사람 동거까지 하는 여친한테 말본새 미쳤나. 저거 아까 읽은 사연이거든요. 저 사람 뭐야? 뭐지? 라이브 버튼을 안 눌렀나? 아, 그래. 지금 둘리라가 과거에 있는 건가? 무슨 일까? 저분 웃겨. 저분 지금 우리 얘기하는지 몰라. 저거 봐. 잘 만나야 됨. 저분 사람 진짜 잘 만나야 됨. 이러고 계신데 너무 귀엽다. 잘 만나야 됨. 후원 감사해요. 니마 돌아와. 아무튼 지금 저분 사진 찍고 계시나봐. 사진 잘 찍고 계시겠지? 이상한 일 있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보냈대. 확인해볼게요. 어머, 너무 무서워. 어머. 아니야. 님 왜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불 좀 켜봐. 너무 무섭죠? 뭐 있는 것 같아. 이거 눈알 같아, 무슨. 자, 저분 또 올렸나, 글을? 그리고 심슨님이 돌아오셨어요. 아까 그 유튜브 과거에 계신 분이 현재로 돌아오셨대요. 웃긴 게요. 사실 소리가 날 때마다 문을 열고 나가보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밝기 올리는 게 있나, 여기? 밝기 조정이 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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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최대야, 최대. 이게 사실 어제부터 그랬어요. 진짜요? 저 끝에 뭐 있는 거? 이거 되게 무슨 그림처럼 됐는데? 무섭다.
노래가 갑자기. 응?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냥 무시하실 거죠? 저분이요. 제가 작업 다 끝나고 집 갈 때 건물 밖에서 1층부터 싹 다 봤는데 야간등 말고는 켜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간등은 그냥 밤에 나가기 전에 켜는 거고 보통 사람이 생활하면은 진짜 등을 켜잖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죠? 불 꺼놓고 랩 안에서 맥주 같은 거 마시는 대학원생들이 있대요. 그럴 수 있대. 응. 근데 저분이 다시 말하기로 웃음소리 같은 게 들린대요. 진짜 대학원생 아닐까? 대학원생은 웃지 않아. 그래? 갑자기 어떤 분이 맞다. 나도 예전에 여친이랑 과 방 불 끄고 숨어본 적 있음. 이러는데요.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사진 보내주신 분 올라가 볼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어떡해. 내가 근데 말할 수가 없어. 님 진짜 이상한 사람들 있어가지고 괜히 그래요 올라가세요 라고 했는데 타일 당하면 어떡해. 맘대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할게요. 맘대로 하세요. 님이 더 상황 파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저기에 있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다. 저라면 어떡할 거냐고요? 나 가볼 것 같아 나는. 왜냐면은 이게 막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귀신도 귀신인데 인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갈 것 같아. 이 새끼들 이러면서. 작업하면서 컴퓨터로 켜놓은 게 있어서 폰으로 바꿔서 올라가 보려고요. 폰으로 지금 이 라이브를 다시 틀고 올라가신다고 하네요. 제 방송. 컴퓨터로 방송을 보고 계셨대. 올라갈 거예요? 난 모른다. 난 몰라. 이거 진짜 스레딕 같아. 실시간 스레딕. 나 진짜 몰라. 영상통화하라고? 뭐래? 보고 있어. 방송 켜달래. 님 방송 말고 영상을 찍으면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저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님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영상을 찍거나 112를 입력하고 가거나 둘 중 하나를 하십시오. 지금 가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없어. 2층 왔대. 그 장소가 지금 그 문제 장소인 거죠? 문제 장소에 도착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대? 응? 아무도 없다고요? 불 켜진 방도 없대요. 사연 낭토가 아니고요. 이거 진짜 지금 채팅창에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중앙 계단 불만 켜져 있거든요. 혹시 이거 막 소리 같은 거 녹음... 이거 너무 무례한 부탁인가? 지금 실시간이에요. 해결했어요? 뭐였어요? 인간이었어? 인간인가 보다? 해결했다는 거면 인간한 거 아니야?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한층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학생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맞아? 귀신 아니야? 근데 사람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폰 뺏긴 거 아니야? 사람은 맞대. 폰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 채팅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님, 윤철호 맞아? 당신 윤철호 맞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분들이 뭐 당신들이 떠든 겁니까? 라고 여쭤봤습니까? 지금 빙의된 거래. 찐초로 맞음? 빙의된 거. 웃지만 말고 지금 웃고만 있어요. 저 사람 실성한 것 같아. 계속 웃고만 키키키키만 이러고 있어 계속. 들켜가지고 웃는 건가 보다 지금. 학생들이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저것만 치고. 갑자기 학생들이 너무 무섭대. 응? 저런 말을 빙의당한 거 아니야? 지금 자꾸 다른 사람들이 윤철호인 것 마냥 쓰면 안 돼요.
아, 주말에 학생들이 와서 작업했냐고 할 테니까 제재가 없었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나왔나 봐. 적반하장식으로. 아, 야작 같은 거를 하는데 지금 저 학생들이 저분이 이제 여쭤보시니까 무서운 애들이네. 참. 아, 그 동영상 찍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텐데. 그냥 동영상 찍으라 할 걸. 사람이었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그래요. 이런 사연이었고요. 실시간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너무 무서워. 철호씨, 그, 빙의는 끝났죠? 사실 덤덤하게 치고 있지만, 올라갈 때는 무서웠어요. 그쵸, 무서웠죠? 그럴만해. 맞아, 그럴만해. 나 같아도 무서워.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본인 자리로 돌아가시고. 철호 이야기 끝이. 철. 땡큐, 철호.